집합은 뭐 되게 중요하다 그런 건 아니에요. 되게 중요하다 이런 건 아닌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어떤 표현이나 집합에 대한 표현법 요 정도는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기본적인 연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정리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 라고 해서 나오는데 사실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라는 것도 확통하는 친구들은 되게 좀 중요해요. 좀 많이 나오고 확률 통계에서는. 근데 이제 미적분이나 기하하는 친구들은 결국은 뭐 수원수투인데 아주 중요하진 않아요. 아주 중요하진 않아. 오케이? 그래서 이제 집합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할게. 막 되게 많은 시간 투자하지 않고 집합이랑 명제는 간단하게 투자를 하고 그 명제에서도 뭐 필요 조건, 충분 조건 이런 거 수능에서 뭐 되게 중요하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냥 기본적인 개념만 알고 있고 아 이게 뭔지만 알고 있으면 되는데 자 일단은 집합이라는 걸 보시면 뭐 기본적인 기호들이나 이런 거는 아실 텐데 집합을 일단 표현하는 방법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원소 나열법이라는 게 있죠. 자, 표현부터 볼게요. 집합 표현하는 거. 자, 원소 나열법인데 잘 봐. 원소 나열법은 말 그대로 어떤 A라는 집합이 있을 때 이 A라는 집합에 속하는 원소들을 그대로 쭉쭉쭉쭉쭉 나열해서 쓴다. 이게 원소 나열법이야.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원소 나열법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요쪽에 써지는 애들 있죠. 요 안에 써지는 게 절대로 중복해서 써주시면 안 된다는 거야. 즉 1, 2 두 번 들어갈 수가 있어. 그럼 1이 두 번 들어갈 수 있는데 그 1을 두 번 써준다? 말이 안 되는 거지. 한 번만 무조건 써줘라. 중복하시면 안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조건제시법을 볼게요. 자,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수능 문제 푸시다 보면은 얘를 좀 더 많이 볼 겁니다. 조건제시법에 대한 표현을 좀 더 많이 보실 텐데 조건제시법은 어떤 표현 방법이냐면 자, A라는 집합을 내가 쓸 때 요 앞자리에 요렇게 하고 바라고 쓰고요. 요 뒤에 요렇게 또 밑줄 치고 집합을 닫아 볼게요. 자, 요런 식의 표현을 많이 쓰거든. 그러면 잘 봐, 얘는 바라는 기호를 기준으로 요 앞쪽 있죠. 요 앞쪽이 어떤 거에 해당되냐면 얘는 원소의 형태에 해당됩니다. 모양. 원소의 모양에 해당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요 뒤쪽 있죠. 요 뒤쪽. 뒤쪽은 뭐가 되냐? 얘는 원소의 조건에 해당이 돼요. 자,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가 되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A라는 집합을 내가 원소 나열법으로 표현하는데 1, 2, 3, 4 이런 식으로 가서 100가지다 라고 이렇게 썼다고 해봐. 근데 얘를 똑같은 집합을 조건제시법으로 표현을 하시면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X라고 쓰고요. 바라고 한 다음에 이 자리에다가 X는 100 이하의 자연수다 라고 이렇게 써주는 거지. 됐나요? 그러면 원소의 모양 자체는 그냥 X라는 애가 되는 거고 그 X라는 자리에 들어가는 게 바로 100 이하의 자연수라는 조건이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1 들어가고 2 들어가고 3 들어가고 4 들어가고 5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지. 그치? 자, 요게 이제 조건제시법이야. 그래서 자, 그럼 조건제시법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얘는 같은 집합을 실질적으로 똑같은 건데 다르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게 포인트예요. 요것이 가능하다는 거. 자,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 예를 들어서 써볼게요. 예를 들어서 쌤이 1, 3, 5, 7, 9, 11 이런 식으로 갔다고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자. 땡땡땡 가서 19까지라고 해볼게요. 자, 요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이 첫 번째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요 집합 A를 나는 그냥 X라고 쓰고요. X라고 쓰고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얘가 X는 20
이하의 홀수다 라고 이렇게 써줘도 상관이 없죠. 되나요? 20 이하의 홀수다. 이렇게 쓸 수도 있다는 거야. 자, 근데 얘를 어떻게도 쓸 수가 있냐? 문제에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A라는 애가, 잘 봐. 요 자리가 X가 아니라 2X-1이라고 이렇게 줘요. 그 다음에 발을 씌우고 요 뒤에다가 뭘 대입하냐면 X의 범위인데, 자, 2X-1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X의 범위가 얘를 1부터 X가 10까지다. 이렇게 준 거야. 인 자연수.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가 되는 거냐면 원소의 모양 자체가 바뀌었죠. 원소의 모양이 지금 어떤 형태가 되냐면 2x-1이라는 홀수 형태가 되거든. 근데 여기에다가 내가 1부터 10까지, 자 1부터 10까지의 자연수를 하나씩 대입을 해보면, 여기서 1부터 하나씩 대입을 해보면 1 나오고 3 나오고 5 나오고 7 나오고 9 나오고 어디까지가 19까지 딱 나오는 거지. 그지? 그러면은 요 집합과 요 집합과 요 집합은 다 어떻다? 똑같은 표현이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자 얘를 맘대로 조작이 가능해요. 또 이렇게도 쓸 수가 있어요. A라는 애를 2x 플러스 1이다.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여기를 발을 딱 씌우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0부터 x가 9까지인 요거인 정수다 라고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죠.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야. 그러면 얘도 0 대입해봐. 0 대입하면 1 나오죠. 1 대입하면 3 나오고 5 대입하면 2 대입하면 5 나오고. 그지? 그러니까 조건제시법으로 주어졌을 때 만약에 문제에서 좀 복잡하게 나온다면 조건제시법으로 주어졌을 때 이렇게 다양한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 즉 같은 집합을 좀 다르게 표현하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문제에서 주어진 표현 방식이 어떤 집합을 의미하는지를 찾는 게 좀 중요하겠죠. 됐나요? 오케이. 어떤 집합을 하는지가 되게 좀 중요하니까 좀 체크를 해두시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넘어가셔서 뭐 기본적인 내용인데, 자, 이게 표현법이고, 자, 세 번째가 뭐냐? 세 번째가 벤 다이어그램이에요. 벤 다이어그램인데, 벤 다이어그램은 이제 그림이죠, 그림 그려서 표현하는 거.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 이용해가지고 푸는 거 좀, 그러니까 그림 이용해서 푸는 것도 가끔 가다가 출제가 되니까 좀 잘 알아두시고, 뭐 이런 식으로 그리면 되겠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을 표현할 때, 자, 이렇게 전체 집합을 그려놓고, A라는 집합이 있고, B라는 집합이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그림으로 표현하는 거죠. 됐습니까? 네, 이게 이제 기본적인 내용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넘어가서요. 136페이지 보세요. (136페이지에) 보시면 부분집합이라고 나와 있죠. 그거는 한번 그 글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분집합. 교재 136페이지 보시면, 자, 갑니다. 부분집합의 뜻부터 보시면, 부분집합의 뜻은 두 집합 A, B에 대해서 밑줄 A의 모든 원소가 B에 속할 때입니다. 즉 A의 모든 원소가 B에 속한다면 우리는 A를 B의 부분집합이라고 하고 기호로 다음과 같이 나타낸다라고 돼 있죠. 됐니? 자, 부분집합은 그럼 어떤 의미야? A라는 집합의 모든 원소가 B라는 집합의 원소가 된다면 우리는 걔를 부분집합이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럼 밑에 부분집합의 성질 볼게. 첫 번째. 자, 거기 나와 있는 동그라미 1번 보세요. 그 동그라미에 짝대기 그려진 거 있죠. 걔를 뭐라 그래? 공집합이라고 합니다. 공집합. 걔는 집합에서 공집합. 그럼 공집합은 뭐야? 원소가 아무것도 없는 걸 공집합이라고 해요. 원소가 아무것도 없는 공집합이죠. 자, 공집합은 항상 A라는 집합에 뭐가 된다? 부분집합이 됩니다. 즉, 이 얘기를 좀 편하게 얘기하면 모든 집합은 공집합을 부분집합으로 갖습니다. 됐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갈게요.
A가 A의 부분집합이다. 자, 이건 뭐야? 자기 자신이죠. 자, 그대로 대입하면 돼. A라는 집합의 모든 원소가 A의 원소가 되죠. 자기 자신이니까 다 갖고 있으니까. 따라서 자기 자신 또한 항상 집합의 부분집합이 된다. 라는 거. 자, 그다음에 세 번째. 3번 보시면 세 집합 A, B, C가 있는데 자, A, B, C가 있어요. 잘 보세요. A가 B의 부분집합이고 즉 포함되고 B가 C에 포함된다면 꼬리 무는 거죠. A가 C에 뭐가 된다? 포함된다. 아니 뭐 요거는 숫자 갖다가 간단하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 자연수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어. 자연수라는 집합 위에는 정수라는 집합이 있죠.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정수라는 집합 위에는 유리수라는 집합이 있죠. 이런 식으로. 그럼 이런 얘기 아니야? 자연수가 정수의 부분집합이야. 근데 정수는 유리수의 부분집합이야. 그럼 결론이 뭐야? 자연수는 유리수의 부분집합이다. 이 말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이제 뭐 서로 같은 집합, 진부분집합은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부분집합의 개수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그것만 별표 하나 치시고요. 자, 부분집합의 개수 공식은 쉽습니다. 부분집합 개수 공식이 어떻게 나와 있냐? 원소의 개수가 n인 집합의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n제곱이다 라고 해서 나와 있거든. 2의 n제곱. 그게 왜 그런지만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잘 봐. 자, 부분집합의 개수를 갖고 하는데 이게 왜 공식이 2의 n제곱이 되냐면 자, 예를 들어서 A라는 집합이 1과 2와 3과 4야. 이렇게 1, 2, 3, 4가 있고요. 그랬을 때 내가 A라는 집합의 부분집합을 만들고 싶대. 이게 가능한 개수가 뭐냐라는 건데 얘 같은 경우는 그럼 어떤 의미냐면 1, 2, 3, 4라는 전체 집합이 있죠. 근데 내가 여기다가 바구니를 하나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바구니를 하나 만들어서 여기에 있는 애들 중에서 적당히 뽑아가지고 엿다가 넣어주면 A의 부분집합이 되는 게 맞죠. 근데 이게 왜 2의 n제곱이 되냐? 즉 2의 원소의 개수만큼 제곱이 되냐? 이런 논리를 가지고 가는 건데 잘 봐. 1이라는 원소가 여기에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죠. 즉 1은 원소가 될 수도 있고요.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마찬가지로 2는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죠. 그럼 3은요. 될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4도 마찬가지로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지. 자, 그러면 이거를 좀 확장을 시켜보면 이런 얘기네. 1이라는 원소가 들어갈 수 있는 요 자리에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잖아. 그럼 발생 가능한 경우의 수는 몇 가지야? 2가지입니다. 됐니? 아, 그러면 2라는 애도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몇 가지가 돼? 2가지가 돼요. 3이라는 친구도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죠? 2가지가 돼요. 4라는 친구도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죠? 몇 가지가 돼요? 2가지가 돼요. 따라서 이거를 다 곱해. 각각을. 그러니까 몇 가지가 나오는 거야? 2의 4제곱이 나오는 거지. 그럼 요 4라는 게 어떤 의미야? 원소의 개수죠. 그럼 만약에 얘가 5라면 5까지 라면 2의 몇 제곱이 되는 거야? 5제곱이 된다는 거야. 그죠? 경우의 수 형태로 가는 거야. 자, 근데 만약에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해볼게. 근데 만약에 1이라는 애를 내가 반드시 넣고 싶대. 자, 1을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해주세요 라고 한다면 야, 1이 반드시 포함된다는 얘기네 얘들아. 들어가거나 안 들어가는 거나 라는 경우의 수가 있었는데 1은 반드시 넣기로 한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이게 지워지죠. 반드시 넣기로 한 거잖아. 그러면 2가지였던 경우의 수가 몇 가지로 줄어? 1가지로 줄지. 그러면 여기서는 어떻게 처리하면 돼? 연산을. 원래는 2의 4제곱이었는데 2가지였던 게 1가지로 줄어들었잖아. 그럼 뭐 해야 돼? 나누기 2를 하는 거죠. 근데 이거를 나누기 2 한다는 얘기는 지수법칙으로 쓰면 뭐가 되는 거야? 4에서 1을 빼주는 거지. 그래서 밑에 공식을 보시면 2번과 3번에 이런 얘기가 나오죠.
원소의 개수가 n인 부분집합 중에서 밑줄 특정한 원소 K를 반드시 원소로 갖는, 즉 또는 갖지 않는 이라는 말이 나오면 n-k제곱을 해준다. 자, 무슨 얘기예요? n-k제곱은 전체 원소에서, 전체죠. 전체 원소의 개수가 원래 4개였는데 특정한 조건이 붙는 원소의 개수를 뭐해라? 빼준 만큼이 되라. 근데 이게 이렇게 계산이 되는 이유가 뭐라고? 원래 2가지였던 게 하나로 줄어들기 때문에. 알겠지? 원래 2가지였던 게 하나로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는 거 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넘어갈게요. 집합은 간단하게 보면 돼요. 알겠지? 문제도 풀어볼 필요 없어. 집합은. 알았어? 자, 그 다음에 집합의 연산 갑니다. 집합의 연산은 몇 개? 4개. 기본이 4개야. 기본이. 다 아는 거야. 한 번쯤 들어봤던 거. 첫 번째가 뭐야? 합집합. 합집합은 A 합집합 B죠.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면 얘는 무슨 뜻이냐면 어떤 X라는 원소가 A의 원소거나 B의 원소다. 이렇게 정리가 되죠.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네. 또는이라는 게 들어가거든. 또는이라는 거는 여기에 들어가도 되고 여기에만 있어도 되고 둘 다 있어도 돼요. 즉 적어도 둘 중 하나에 들어가기만 하면 또는이라는 개념이 성립하는 거죠. 자, 근데 두 번째 교집합을 보자. 교집합은 뭐냐면 얘는 A 교집합 B입니다. 그럼 A 교집합 B는 A의 원소이면서 뭐의 원소인 거야? B의 원소. 즉 A의 원소이기도 하고 B의 원소이기도 한 거지. 요게 교집합. 자, 다음에 세 번째 차집합입니다. 차집합은 뭐냐? A에서 B를 빼요. A에서 B를 빼.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X라는 원소가 A의 원소야. A의 원소인데 그러면서 B에는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지. B에는 있으면 안 된다. 그러면 얘를 그림으로 나타내보면 A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을 거고 B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을 건데 A 차집합 B에 해당되는 건 뭐냐면 이쪽 부분. 즉 A의 원소이기는 하지만 B의 원소는 아닌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럼 이 노란색 빗금친 부분을 우리는 뭐라 그래? A 차집합 B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럼 얘를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네. 첫 번째, 잘 봐. 그림 보면서 A 차집합 B는요. 얘는 A에서 뭘 빼주면 되냐? 교집합 빼주면 되겠네. 얘가 A잖아. 그럼 요만큼 A에서 뭐 빼주면 돼? 요것만 빼주면 되겠지. 자, 근데 뭐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까? 보면 뭐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 A 합집합 B에서 전체에서 뭘 빼준 거야? B를 빼준 거라고 봐도 되죠. 됐나요? 전체 합집합이 이만큼이잖아. 그지? 그럼 여기서 B만 빼주면 되는 거지. 자, 다음에 또 하나 더 알아두세요. 마지막 A와 B가 아닌 것에 무슨 집합이다? 교집합이라고도 쓸 수 있습니다. 됐죠? 차집합이라는 게 이런 의미를 갖고 있구나. 그래서 이것도 차집합 표현, 이것도 차집합, 이것도 차집합, 이것도 차집합. 결론은 뭐야? 동일한 그림을 나타낸다는 거지. 그치? 네, 이 정도 정리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여집합이죠. 여집합은 식이 어떻게 되냐면 얘는 X가 A의 원소가 아니고 X가 전체 집합의 원소인 거야. 즉 얘를 좀 편하게 얘기하면 여집합은요. A를 제외한 나머지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A라는 원소에 들어가지 않은 나머지 경우.
그래서 이제 확통하셔야 되는 분들, 확통 공부하시는 친구들은 요거 잘 보셔야죠. 이게 여사건이라는 개념과 똑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확률 통계 공부하시는 분들은 여집합에 대해서는 좀 잘 알아두셔야 돼요. A를 제외한 나머지 경우구나 라는 것들. 확인들 잘 해두시고. 됐나요? 자, 그러면 잘 봐.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집합의 연산이거든. 그럼 집합의 연산이니까 합집합, 교집합, 차집합, 여집합이 나오는 거야. 자, 그럼 여기서 하나 또 참고로 해볼게. 서, 로, 소라는 게 있어요. 집합에서. 집합에서의 서로소인데, 자, 자연수일 때도 서로소가 있거든. 요거 두 개를 좀 구분해 보면 자연수, 즉 숫자일 때 어떤 두 자연수가 서로소래. 자, 그럼 어떤 두 자연수가 서로소라는 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두 수의 최대 공약수가 1이란 뜻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5랑 7 있으면 5랑 7의 최대 공약수는 얼마인 거야? 1인 거야. 겹치는 게 하나도 없죠. 최대 공약수가 1밖에 없어. 그럼 우리는 그런 걸 뭐라고 얘기해? 서로소인 두 자연수라고 얘기를 해. 자, 근데 지금 우리가 배우는 건 뭐야? 집합이죠. 그죠? 그럼 집합에서는 뭐가 돼요? A 교집합 B가 공집합인 거야. 즉 서로소라는 건 어떤 걸 의미하는 거야? A와 B의 공통 부분이 뭐다? 공집합.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아예 별개라는 거야. 됐어? 예, 요 정도 용어 정리만 해놓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자, 드모르간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는 좀 암기를 합시다. 드모르간은 이제 연산 법칙이라고 하는 건데, 자, 기본적으로 이제 집합의 연산 법칙은 세 가지가 있어요. 연산이랑 연산 법칙은 달라. 얘는 약간 사칙 연산과 비슷한 거라면, 사칙 연산, 연산 기호에 해당되는 거라면, 연산 법칙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교환 법칙이 있고 두 번째는 결합 법칙이 있고 세 번째가 드모르간인데 교환 법칙이랑 결합 법칙은 그냥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 읽어보시면 아, 이런 얘기구나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근데 드모르간은 좀 암기를 많이 해두셔야 되는데 얘 같은 경우도 보시면 얘는 자 A 합집합 B의 전체 여집합인 거야. 그러면 얘는 합집합의 전체 여집합이니까 요거를 어떻게 계산해 주면 되냐면 여기에 여집합이 있죠. 여기에 여집합을 이렇게 붙이고 이렇게 붙여. 그지? 그럼 이렇게 붙이고 이렇게 붙이면 A 여집합하고 가운데가 교집합으로 바뀌고 B의 여집합이다. 이렇게 써줘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갑니다. A 교집합 B죠. A 교집합 B의 여집합. 요거 얘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얘는 A 여집합. 각각의 여집합을 붙여주고 뭐가 돼? 합집합이 되는 거지. 됐어요? 요것도 근데 거의 대부분 어디서 나오냐? 사실 집합이 가장 많이 쓰이는 건 확통에서 제일 많이 쓰이긴 해요. 확률 통계에서 제일 많이 쓰이고 그래서 확통하시는 분들은 요 집합 개념 좀 정확히 알아두셔야 되고 만약에 이게 수원수투에서 나오면 보통 이제 수학 1에서 뭐 삼각함수 그래프 문제, 교점의 개수 이런 거 풀 때 가끔 가다가 언급이 될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만 좀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됩니다. 알겠죠? 정리 잘 하시고 자 넘어갈게요. 한번 쭉 읽어보면 돼. 문제 안 풀어봐도 된다고 그랬어요. 집합은. 알겠죠? 밑에 개념 체크 정도만 풀어보셔도 돼요. 이거 집합 문제 풀 시간에 차라리 내가 이따가 그 앞에 우리 방정식, 부등식이 훨씬 중요해. 알겠지? 방부등식이 훨씬 더 중요하니까 잘 알아두시고 방부등식 중요하니까 잘 알아두시고 차라리 중학도형 공부하세요. 사실 그게 훨씬 더 중요해요. 자, 원소의 개수죠? 원소의 개수는 요것만 합시다. 자, 원소의 개수인데 합집합만 보자. 합집합. 자, 합집합만 보시면 첫 번째는 뭐냐? A 합집합 B라는 것의 원소의 개수야. 그러면 얘는 잘 봐. A라는 집합이 있고
B라는 집합이 있는데 얘가 내가 영역을 나눠보면 이쪽 영역 1번, 이쪽 영역 2번, 이쪽 영역 3번 이렇게 볼 수 있거든? 그럼 잘 봐. 얘는요 결국 내가 원하는 건 1 더하기 2 더하기 3이거든? 요거를 구하는 건데 어떤 방식으로 채택을 하냐면 얘는 A의 원소의 개수에서 B의 원소의 개수를 더한 다음에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빼주는 거야. 이런 방식을 채택합니다. 자, 이게 뭐냐? 잘 봐. A의 원소의 개수는 1 더하기 2죠. 그죠? 그 다음에 B의 원소의 개수는 B는 이거랑 이거 더하는 거니까 2랑 3이야. 그래서 요만큼이 이제 A에 해당이 되는 거고 요만큼이 이제 B에 해당이 되는 건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내가 원하는 건 하나씩만 더한 걸 원하는 건데 두 개가 더해져 있죠. 안 되겠네요. 그러니까 빼주세요. 이 얘기하는 거죠. 됐나요? 자, 그러면 3개짜리까지는 좀 알아놓을게요. 3개짜리. 요렇게. 3개짜리는 어떻게 하냐? 얘는 일단 각각을 다 더해. A랑 B랑 C를 다 더해. 됐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뭘 빼주냐면 2개씩의 교집합의 합을 빼요. 이렇게 겹치고 겹치고 겹친 걸 빼. 근데 그러면 너무 많이 빼거든? 그래서 하나를 더 더해줘야 돼. 마지막으로 더해줘야 될 게 뭐냐? 세 집합의 교집합. 전체를 다 더해줘야 돼요. 이만큼이 공식입니다. 됐나요? 그래서 요 정도까지는 여러분들 좀 잘 정리해 두시고요. 집합은 집합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라 집합에 나와 있는 표현들, 얘가 어떤 표현을 의미하는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 문제에서 가끔 가다가 이제 집합으로 표현을 주면 잘 해석하는 연습만 하시면 되고 막 뒤쪽에 있는 연산 문제나 이런 거는 굳이 풀어보실 필요는 딱히 없습니다. 아시겠죠? 네, 기본적으로 제가 정리해드린 개념만 잘 정리를 하시고 자, 10분 쉬었다가 뭘 할 거냐면 이제 명제로 넘어가서 명제 쪽 이쪽으로 와보면 저기 어디야 155페이지 있죠? 자, 155페이지 들어가서 명제 기본적인 거 정리를 좀 해볼게요. 오케이, 네. 자, 명제 보시면은 수학에서 뭐 명제라는 뜻 자체는 뭐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거기 교재에서도 참과 거짓을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 문장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건 어떤 명제는 조건 2개로 이루어진 논리적인 문장을 명제라고 하거든. 그러면 니네가 처음 배워야 되는 용어는 조건이야. 조건은 뭐냐면 명제랑 약간 달라요. 조건은 만약에 조건 P라는 게 2x 플러스 1이 0이다. 이렇게 나왔다고 해요. 그러면 얘는 x 자리에 만약에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참이죠. 그죠? 마이너스 2분의 1이 들어가면 이 문장은 참이 되는 건데 만약에 x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아니야. 그럼 얘는 뭐가 돼? 거짓이 되지. 즉 x 값에 어떤 게 들어가냐에 따라서 마이너스 2분의 1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에 따라서 참과 거짓이 바뀌죠. 이런 문장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명제라고 하는 거야. 뭐랬냐? 조건이라고 하는 거야. 됐어요? 즉 조건이라는 건 뭐냐면 x값에 따라서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는 걸 조건이라고 해.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명제는 뭐냐? 명제의 구조가 P이면 Q이다라고 이렇게 조건 2개로 구성되는 문장을 명제라고 해요.
이게 이제 수학에서, 고등수학에서 배워야 되는 명제의 기본적인 포맷이야.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x가 3이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은 0이다. 라고 이렇게 썼으면 얘 같은 경우에는 x가 3인 게 있지. 얘가 0이 되려면 x가 뭐가 되면 되냐면 1이나 3이 되면 돼요. 자, 그럼 잘 봐. 얘는 x가 3일 때만 참인 거고 얘는 x가 1과 3이야. 그러면 요 조건을 참으로 만드는 원소들, 참으로 만드는 x값들을 집합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이 조건을 참으로 만드는 원소를 집합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쓸 수가 있거든. 자, 그런 다음에 위치에 따라서 이름이 좀 달라지는데 뭐뭐이면 뭐뭐다죠. 뭐뭐이면 뭐뭐이다. 이게 기본 구조인데 앞쪽에 써지는 애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정이라고 얘기해요. 앞쪽에 써지는 조건을. 그 다음에 뒤쪽에 써지는 조건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결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요렇게 조건이 참이 되도록 하는 원소들의 집합. 얘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진리집합이라고 해요. 진리집합. 자, 그럼 이런 얘기가 돼. 결국은 명제라는 것은 참과 거짓을 구별해야 되거든. 참과 거짓을 구별해야 되는데 얘의 진리집합, 요 앞에 있는 가정의 진리집합은 3이라는 애 하나만 있고요. 그 다음에 결론에 해당되는 진리집합은 1과 3이 있지. 그러면 우리는 3이라는 모든 원소가 여기에도 있으니까 포함된다고 얘기할 수가 있죠. 자, 그럼 결론은 이거예요. 앞쪽에 써지는 가정의 진리집합이 뒤쪽에 써지는 결론의 진리집합에 부분집합이라면 그렇다면 이 명제는 참이 되는 거예요. 됐어요? 이런 얘기잖아. x가 3이라면 얘다. 자, 그럼 이게 안 되는 경우를 살펴볼게. 이게 안 되는 경우가 뭐냐? x가 유리수야. x가 유리수이면 x는 정수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지. 그러면 요 가정의 진리집합은, 가정에 해당되는 진리집합은 유리수라는 집합이고요. 여기에 해당되는 집합, 결론에 해당되는 집합은 정수라는 애가 되는데 유리수의 집합이 정수의 집합에 포함되니? 라고 하면 포함되지 않죠. 유리수가 더 큰 집합이잖아. 그러면 이 명제는 뭐다? 거짓이라는 거지. 자, 그냥 우리가 편하게 생각을 해봐도 x가 유리수면 x는 정수이다. 이 말은 맞아, 틀려? 틀리죠. 됐어요? x가 유리수면 무조건 다 정수냐? 그건 아니잖아. 근데 거꾸로 얘를 뒤집어. 자, 가정과 결론의 위치를 바꿔요. 그러면 이렇게 생긴 명제가 있는데 얘네들의 위치를 바꾸잖아. 이걸 뭐라고 하냐? 역이라고 해요. 역. 뒤집다라는 뜻이야. 그러면 요거의 역은 x가 정수이면 x는 유리수이다지. 그러면 얘는 정수라는 집합이 유리수라는 집합에 뭐가 돼? 포함되죠. 그러니까 뭐인 거야? 참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정리하면 이거네요. 어떤 명제가 참이 되려면 어떤 명제에 P이면 Q이다가 얘가 참이 되려면 반드시 가정의 진리집합이 결론의 진리집합에 뭐가 돼야 된다? 포함돼야 된다. 그래야 우리는 이 명제를 참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라는 거죠.
괜찮나요?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부정이라는 걸 공부해 볼게요. 부정. 부정은 영어로 뭐냐? not이에요. not. not이라는 건 뭐뭐가 아니다죠. 그지? 뭐뭐가 아니다. 그러면 잘 봐. x 부정은 쉽게 말하면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x가 유리수이다, 이런 조건이 있다고 해봐. 됐어요? 그럼 이런 조건이 있다면 요거의 부정은 뭐가 되는 거야? x는 뭐가 아니다? 유리수가 아니다. 됐니? x는 유리수가 아니다. 반대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와 얘의 관계는 서로 무슨 관계냐면 여집합. 방금 전에 배웠던 거 있죠? 집합에서 여집합 관계죠. 즉 얘네 둘을 합친 게 뭐가 돼야 돼? 반드시 전체 집합이 돼야죠. 숫자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 유리수인 것과 유리수가 아닌 걸로 나눠지잖아? 그지? 그러니까 유리수인 애와 유리수가 아닌 걸로 나눠지니까 얘를 합치면 전체 집합이 돼야 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럼 잘 봐. 이거는 이제 근데 조건의 형태고, 명제의 형태로 쓰면 이거지. 13은 3의 배수이다. 이런 명제가 있다고 해봐. 그럼 이거 참이야, 거짓이야? 13이 3의 배수다. 맞아, 틀려? 틀렸잖아요? 거짓이죠? 그러면 이거의 부정, 여기 아니라 부정은 13은 3의 배수가 뭐다? 아니다죠. 이게 부정이거든? 그럼 부정은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야. 그래서 원래 명제와 부정 명제는 항상 참, 거짓이 반대입니다. 원래 명제가 참이라면, 얘가 참이라면 부정은 무조건 거짓이 돼야 돼. 반대로 원래 명제가 거짓이면 부정을 하면 무조건 참이 돼야 돼. 요게 이제 부정의 개념이야. 따라서 부정은 집합으로 치면 어떤 집합과 많이 연관이 되냐면 여집합과 많은 관계를 갖고 있다는 거. 요 정도 기억해 주시면 되죠. 자, 그러면 세 번째. 이번에는 역과 대우라는 걸 볼 건데, 역과 대우. 자, 어떤 명제가 아까 썼던 거 해볼게요. x가 3이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은 0이다.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 자, 그럼 요 명제의 역입니다. 역은 뭐냐? 가정과 결론의 위치를 바꾸는 거야. 그럼 가정과 결론의 위치를 바꾼다는 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 0이라면, 이거라면 x는 뭐가 된다? 3이다. 이거죠. 자, 그럼 잘 봐. x가 3이면 얘는 3이다. 얘다. 참이죠. 참이었지? 근데 역은 가정의 진리집합에 해당되는 게 뭐냐면 1과 3인데 결론의 진리집합에 해당되는 건 뭐냐면 3밖에 안 되죠. 따라서 가정의 진리집합이 결론의 진리집합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얘는 거짓이죠. 얘는 거짓이야. 근데 이렇게 두 개의 비교를 해보면 요게 거짓이었으면 부정은 무조건 참이었지. 근데 얘와 얘 있죠. 얘와 얘는요, 참 거짓이 관계가 없어요. 관계가 없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얘가 참이면 얘가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어. 상관없다는 거야. 그냥 서로 다른 명제야. 완전히 다른 명제고, 얘가 참이고 얘가 참일 수도 있고, 얘가 참인데 얘가 거짓일 수도 있고, 얘가 거짓인데 얘가 참일 수도 있고, 둘 다 거짓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역은 뭐 이거라고 해서 무조건 원래 명제가 참이라고 해서
역은 무조건 거짓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거는 이제 언제? 부정일 때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부정일 때랑 역일 때를 잘 구분하셔야 되고,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제 대우예요, 대우. 대우인데, 대우는 어떻게 하냐면, 잘 봐. 대우는 얘네들의 위치도 바꿔줘. 위치도 바꿔주고, 얘를 부정하고 얘도 부정하는 거야. 즉, 요거의 대우를 써보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 0이 아니면, x는 3이 아니다. 이거예요. 됐나요? 즉 이런 구조가 된다는 거야. 이제 원래 시작하는 걸 원래 명제라고 하거든. 자, 원래 명제가 P이면 Q이다라면 요거의 대우 명제 있죠. 요거의 대우 명제는 not Q이면 not P이다. 요거의 대우 명제는 not Q이면 not P이다. 즉 두 개의 위치도 바꿔주고 부호도 부호란다. 부정을 해줘야 돼. 그럼 얘네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잘 봐. 얘가 참이라면 얘도 무조건 참이 돼요. 됐어요? 잘 보세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 0이 아니면 x는 절대로 3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맞죠? 만약에 얘가 3이라면 얘도 0이 돼야지. 안 된다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대우는 왜 중요하냐? 대우랑 원래 명제, 원명제라고 하는데 참, 거짓은 항상 일치해. 얘가 참이면 얘도 참이고 얘가 거짓이면 얘도 거짓이야. 오케이? 괜찮죠? 여기까지 정리하시고, 요게 이제 그 명제의 기본적인 내용들. 됐나요? 역, 대우 요런 정도까지. 자, 그래서 교재 정리 좀 할게요. 자, 교재 보세요. 자, 155페이지 보시면 갑니다. 명제라는 것이, 자, 교과서적인 개념으로는 참인지 거짓인지를 분명하게 판단할 수 있는 식이나 문장을 우리는 명제라고 합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조건 두 개를 가지고 이루어진 수학적 문장을 우리는 명제라고 한다는 거. 자, 그래서 명제의 부정이라고 해서 나와있는데, 부정이라는 게 뭘까? 다시 한번 정리하면 명제의 부정은, 자, 명제 P에 대해서 밑줄 P가 아니다죠. P가 아니다. 즉 not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 그래서 얘를 명제 P의 부정이라고 하고 기호로는 물결 P라고 써요. not P라고 읽거든. 그거를 not P라고 읽으니까 참고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2번에다가 별표 하나 치세요. 동그라미 2번에 명제 P가 참이라면, 원래 명제가 참이라면 부정은 무조건 뭐가 돼야 돼? 거짓이 돼야 돼. 자, 반대로 원래 명제가 거짓이라면 부정 명제는 무조건 뭐가 돼야 돼요? 무조건 참이 돼야 돼요. 되나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여러 가지 용어는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자, 156페이지 가겠습니다. 자, 156페이지에 보시면 조건 볼게요. 조건 아까 설명드렸죠. 조건이 뭐라고 그랬냐면, 조건은 명제와 다르게 얘는 2x 플러스 1은 0이라는 요런 문장처럼 x자리에 어떤 숫자가 들어가냐에 따라서 뭐가 달라져? 참과 거짓이 달라져. 즉, x가 어떤 숫자냐에 따라서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는 문장을 우리는 조건이라고 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진리집합 있죠. 2번 볼게요. 진리집합은요, 전체 집합의 원소 중에서 밑줄 조건을 참이 되게 하는 문장. 자, 조건이라는 애는 x값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그랬잖아. x값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그랬는데 조건이 뭐냐에 따라서 진리집합은 바뀐다는 거. 그죠? 조건이 참이 되도록 하는 x값들의 집합. 얘를 진리집합이라고 해. 자, 조건의 부정은 뭐 마찬가지로 아까 여기다 써놨던 것처럼 x가 유리수다 라는 조건을 부정하면 x가 유리수가 아니다 라고 바꿀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볼게요. 이제 밑에 보시면은 조건의 부정과 진리집합 나와 있는데, 자, 부정을 하면 진리집합은 무슨 집합과 관계가 있다고 그랬어요? 여집합. 부정인과 가장 관련이 깊은 건 여집합. 됐니? 그 다음에
2번, 3번 보시면 또는 나와있죠. 또는. P 또는 Q. 자, 또는이야. 그럼 또는이니까 무슨 집합이야? 합집합이에요. 또는이라는 건. 그 다음에 그리고 라는 말이 나와있죠. 그리고. 자, 그리고라는 문장이 나왔으면 무슨 집합이야? 교집합이 되는 거야. 오케이? 여기까지 되겠지? 자, 그러면 157페이지를 먼저 볼게요. 158페이지를 먼저 보자. 자, 158페이지에 4번에 명제 P이면 Q이다 라고 해서 나와 있거든. 거기 별표. 명제 P이면 Q이다. 별표 치시고요. 자, 갑니다. 일반적으로 두 조건 PQ로 이루어진 명제 P이면 Q이다 있죠. 밑줄. P이면 Q이다. 그게 이제 수학에서 말하는 뭐다? 명제의 대표적인 형태라는 거야. 그래서 명제라는 것은 조건 두 개로 이루어진 수학적 문장을 우리는 명제라고 하겠다라는 거고요. 자, 앞에 써지는 P라는 것을 뭐라고 한다? 이 명제의 가정이라고 합니다. 가정 동그라미 쳐놓고. 자, 다음에 뒤쪽에 써지는 Q라는 조건 있죠? 자, Q라는 조건을 뭐다? 결론이라고 얘기를 하겠다는 거야. 자, 그래서 쌤이 정리했던 거 괄호 2번에 별표 하나 치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명제의 참거짓을 구분할 때는 그냥 우리의 생각을 갖고 참거짓을 구분하는 게 아니라 무언가 명확한 판단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명확한 판단 기준이 바로 뭐냐면 가정의 진리집합이 결론의 진리집합의 부분집합이 된다면 우리는 이 명제가 참이라고 얘기하겠다. 라는 거고 만약에 가정의 진리집합이 결론의 진리집합의 부분집합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얘를 거짓이다 라고 얘기하겠다는 거죠. 그죠? 그 내용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앞 페이지로 와서요. 157페이지에 보시면 모든이랑 어떤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 하나만 잠깐 정리를 할게요. 얘도 마찬가지로 문제풀이보다는 수능 준비하는 입장에선 이론적인 거 잘 정리하세요. 알겠죠? 이론적인 거 좀 잘 정리하고 자, 한번 해볼게. 모든이랑 어떤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이번에는. 이렇게 나와 있거든? 자, 그럼 하나 예를 들어 볼까? 자, 이런 문장이 있다고 해봐. 모든 유리수는 실수래요. 모든 유리수는 실수다. 그러면 유리수라는 모든 애들은 실수라는 집합 안에 부분집합이 되죠. 즉 여기서는 유리수라는 애가 실수라는 집합의 부분집합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모든 유리수가 전부 실수가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 맞는 말이 되죠. 맞아요? 근데 어떤 유리수는 무리수이다 라고 했어. 그럼 어떤이라는 말이 갖는 뉘앙스는 뭐냐면 자, 유리수 있거든? 근데 그 중에서 무리수가 되도록 하는 유리수가 있냐라는 건데 유리수이면서 무리수가 되는 거 있어 없어? 없어요. 유리수이면서 무리수가 되는 건 있어 없어? 없지. 그러면 얘는 쉽게 말하면 이렇게 넘어가는 집합이 진리집합이 이 말이 진리집합이 뭐가 되는 거야? 공집합이 된다는 거죠. 이걸 만족하는 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얘는 뭐야? 거짓인 거죠. 자, 어떤 유리수는 무리수이다 라는 말을 했을 때 어떤 유리수는 무리수이다? 틀린 말이네. 왜? 만족하는 애가 하나도 없으니까. 그러면 그 뉘앙스는 뭐냐면 어떤이라는 것은 잘 봐. 어떤이라는 것은 이 명제를 만족하는 애가 적어도 한 개가 존재한다면
적어도 한 개가 존재한다면 그러면 그때는 참이 될 수가 있다는 거. 어떤이라는 말의 뉘앙스. 자, 이런 거예요. 하나 더 예를 해보면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x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다이다. 이렇게 했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에 따르면 대부분 실수는 제곱을 하면 무조건 양수 아니면 0이지. 근데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얘를 만족하는 애가 생겨 안 생겨? 생겨요. 딱 하나가 생겨. 뭐가 생겨? x가 0일 때 가능하지. 그지? 그럼 x가 0일 때 가능하니까 얘는 참이 되는 거야. 왜? 만족하는 애가 하나만 있으면 되니까. 자, 근데 잘 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제곱은 0보다 크다 라고 했어. 그럼 이 말은 참일까 거짓일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를 제곱하면 0보다 크다 라고 했어. 이 말은 참일까 거짓일까? 거짓이죠. 거짓이죠. 왜 거짓이야? 모든 실수 x 중에서 제곱을 했을 때 무조건 다 0보다 크냐? 안 되는 경우가 생기잖아. 안 되는 경우가 언제야? x가 0일 때죠. 그러면 모든이라는 말이 들어갔다는 건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즉 안 되는 경우가 하나도 없이 무조건 이 문장이 어떻게 돼야 돼? 성립해야 돼. 따라서 모든이라는 애가 참이 되려면 이 말이 들어간 명제가 참이 되려면 반드시 진리집합 있죠. 진리집합이 전체 집합이 돼야 돼요.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항상 진리집합이 돼야 돼. 그러면 만약에 이 명제가 거짓이 된다는 건 뭐야? 진리집합이 뭐가 아닌 거야? 전체 집합이 아닌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어떤이라는 애가 들어갔을 때 어떤이라는 애가 들어갔을 때는 얘의 참거짓을 구분하려면 얘는 진리집합이 뭐가 아니면 되는 거야? 공집합만 아니면 되는 거야. 즉 하나라도 존재하면 어떤이라는 말은 참이 되는 거야. 어떤 자연수는 2보다 작다 라고 한다면 어떤 자연수는 2보다 작다라고 했을 때 만족하는 애가 있어 없어? 있잖아. 누구? 1. 그러면 참인 거야 그 말은. 근데 모든 자연수가 2보다 작다라고 하면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 되는 거죠. 즉 어떤 자연수가 어떤이라는 말이 들어갔을 때, 요 문장이 들어갔을 때 거짓이 되는 경우는 그럼 언제다? 진리집합이 무슨 집합이 될 때? 공집합. 즉 만족하는 애가 하나도 없을 때만 거짓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관계 때문에 어떤 게 성립하냐면 모든이라는 말 있죠. 모든이라는 말을 부정하면, 얘를 부정하면 어떤이 됩니다. 반대로 그럼 이런 얘기죠. 어떤이라는 말을 부정하면 얘는 모든이 돼요. 되나요? 그럼 잘 봐. 아까 저 위에 써놨던 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제곱은 0보다 크다이다. 이게 참이었어. 아니 뭐야. 이거 참이었어 거짓이었죠? 거짓이었죠. 거짓이었죠? 그지? 자 그럼 잘 봐. 요거의 부정은 어떻게 할까? 요거의 부정은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x제곱은 뭐인 거야? 이렇게 바뀌죠. 0초과. 0초과의 부정은 이하니까. 됐니? 그러면 x제곱이 0보다 작고 나갔다. 맞아요? 틀려요? 어떤 실수의 x는 x제곱이 0보다 작고 나갔다. 맞아? 틀려? 맞죠. 그러니까 이 두 개의 관계가 뭐인 거야? 서로 부정의 관계라는 거죠. 됐습니까? 자, 요게 이제 모든과 어떤이라는 용어가 만약에 문제에 나왔을 때 해결해야 되는 거. 오케이. 자, 그래서 157페이지의 내용 잘 정리해 보시고요. 넘어가 볼게요. 자, 159페이지 갑니다. 오늘 할 거의 마지막. 자, 역과 대우는 아까 다시 한번 설명드렸죠. 다시 한번 보세요. 자, 가볼게. 역과 대우인데 교재 보시면 명제 P이면 Q이다에 대해서 밑줄 가정과 결론을 바꾸거나 가정과 결론의 부정을 이용해서 뭘 만들 수 있다? 새로운 명제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명제 P이면 Q이다에 대해서 Q이면 P이다, 즉 가정과 결론의 위치를 바꾸면 우리는 걔를 역이라고 하고요. not Q이면 not P이다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대우라고 나타낸 거야. 그래서 옆에 그림을 보시게 되면 역과 대우는 관계입니다. 두 명제 사이의 관계야, 관계. 알겠니? 그래서 P이면 Q이다라는 것의 역은 Q이면 P이다고 반대로 Q이면 P이다라는 것의 역은 P이면 Q이다. 됐죠? 자, 근데 2번이 중요하죠. 괄호 2번 별표. 명제와 그 대우 사이의 관계인데, 자, 갑니다. 어떤 명제가 참이라면 원래 명제도 대우 명제도 뭐가 된다? 무조건 참이 된다는 거야. 반대로 어떤 명제의 대우가 참이라면 그 명제도 뭐가 된다? 참이 된다. 그럼 이 말은 결론적으로 뭐가 돼요? 원래 명제와 대우 명제는 뭐하다? 서로 참거짓이 똑같다라는 거야. 됐지? 자, 마지막.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 있죠. 자,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은 거기 있는 내용보다는 쌤이 지금 정리해 주는 거대로 따지시면 되는데 거의 안 나옵니다. 거의 안 나올 건데 혹시 모르니까 정리하는 차원에서 자, 볼게요.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은 총 4가지 케이스가 발생하거든. 이 4가지 케이스를 내가 싹 정리를 해줄 테니까 그대로 적용시켜서 문제에다가 푸시면 돼요. 거의 나올 가능성은 없는데 자, 한번 해볼게. 첫 번째, P면 Q이다가 참이고요. 역은 거짓이야. Q이면 P이다는 거짓이래. 자, P면 Q이다라는 명제는 참인데 그 역은 거짓인 거지. 그러면 이때는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 이때는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고 반대로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럼 두 번째 갑니다. P이면 Q이다는 거짓이야. 근데 Q이면 P이다는 참이야. 그러면 얘는 반대로 쓰면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에요. 그 다음에 반대로 Q는 P이기 위한 충분 조건입니다. 자, 그럼 이거 두 개를 먼저 잠깐 비교를 해보면 이런 얘기네.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을 판단을 하려면 일단 뭐부터 해야 되냐? 원래 명제와 역의 참, 거짓부터 판단을 해야 돼. 얘가 참이냐 거짓이냐. 그래서 거짓인 명제는 필요가 없어요.
거짓인 건 필요가 없고 우리는 뭐에만 주목해? 참일 때만 주목을 하는 거야. 근데 만약에 P면 Q이다가 참이래요. 얘가 참이래. 얘는 거짓이잖아. 그럼 얘는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거야. 알겠니? 거짓인 거는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럼 잘 봐. 화살표를 주는 애 있죠. P네. 그러면 화살표를 요 참인 명제에서 화살표를 주는 애가 충분 조건. 그리고 참인 명제를 기준으로 받는 애 있지. 받는 애 Q가 받잖아. 그때 필요 조건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런 말을 쓰거든. 주면 충분 조건, 받으면 필요 조건. 단 언제? 참인 명제에서. 거짓인 명제는 필요 조건, 충분 조건에 해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참인 명제를 기준으로 P면 Q이다가 참이라면 P는 화살표를 주니까 충분 조건,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고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얘도 볼까요? 거꾸로 가볼게요. Q이면 P이다죠? 얘가 참인 거야. 자, 그럼 화살표를 누가 줘? Q가 줘. 그러니까 화살표를 주는 Q라는 애가 무슨 조건이 돼? 충분 조건이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화살표를 받는 애 있죠? P. P가 뭐가 되는 거야? 필요 조건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오, 이렇구나. 그러면 P면 Q이다도 참이고요. Q이면 P이다도 참이라고 해봐. 둘 다 참이야. 그럼 둘 다 참이라면 이때는 뭐가 되냐? P는 Q에 화살표를 주기도 하면서 받기도 하죠. 반대로 Q도 참인 명제를 기준으로 보면 Q도 화살표를 주기도 하면서 받기도 하지. 따라서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한다? PQ는 서로 필요 충분 조건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 P와 Q가 서로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거, 어떤 명제가 참이라면 가정의 진리집합이 결론의 진리집합에 뭐가 돼야 돼? 포함돼야죠. 그럼 그 얘기는 이런 얘기네. P가 Q의 부분집합이고 반대로 Q가 P의 부분집합이죠. 자, 그럼 이 말이 무슨 얘기냐? P의 모든 원소가 Q에 있어. 근데 Q의 모든 원소도 P에 있다는 뜻이지. 그지? 따라서 이 말은 P라는 집합과 Q라는 집합이 어떤 거야? 같다는 얘기야. 같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걸 좀 유식한 표현으로 뭐라고 얘기하냐? 동치라고 해요. 즉 모양이 똑같다는 거야. 자, 그럼 이런 얘기네요. P라는 애와 Q라는 애가 서로 필요 충분 조건 관계, 즉 서로 화살표를 주고받는 관계라면 결국 P와 Q는 무슨 말인 거야? 같은 말을 하고 있다는 뜻이 되죠. 됐습니까? 같은 말을 하고 있다는 뜻이 되는 거야. 자, 마지막 네 번째. 네 번째는 뭐냐? P면 Q이다가 거짓이고요. Q이면 P이다도 거짓이야. 둘 다 거짓이야. 그럼 둘 다 거짓이면 얘는 어때?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참인 명제만 구분한다고 했기 때문에 아무 관계가 아닌 거지. 됐나요? 그래서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이라는 것은 문제를 해결해 나갈 때 결국 우리가 첫 번째로 해줘야 되는 건 원래 명제와 영명제의 참과 거짓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게 첫 번째고요. 그러면 그 참 거짓을 구분했을 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케이스가 딱 나올 거 아니야? 그지? 그랬을 때 요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야. 오케이? 간단한 것 같다 하나 연습해 볼게요. 밑에 개념 체크 보세요. 자, 10번에 1번 봐봐. 10번에 1번을 보면 자, P면 Q이다와 Q이면 P이다를 해볼게. 첫 번째, 6의 약수이면 이런 얘기죠. 6의 약수이면 12의 약수이다지. 6의 약수이면 12의 약수이다. 그래서 얘가 P라는 조건이고 얘가 Q라는 조건인데 자, 볼게요. 6의 약수이면 6의 약수는 뭐가 돼요? 1, 2, 3, 6이고요. 12의 약수는 뭐가 돼? 1, 2,
3, 4, 6, 12 이렇게 되거든. 자, 그랬을 때 6의 약수이면 12의 약수이다. 참이죠. 가정의 진리집합이 결론의 진리집합에 포함되니까. 근데 12의 약수이면 6의 약수이다는 뭐가 돼? 거짓이 되지. 그러면 이런 얘기네.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어? P는 Q이기 위한 어떤 조건이니? 자, 그럼 우리는 항상 뭐에만 주목을 할 거냐면 참인 명제에만 주목을 한다고 그랬잖아. 참인 명제. 자, 그러면 P라는 친구 입장에서 참인 명제에서는 P라는 친구는 Q라는 친구한테 화살표를 줘요, 받아요? 화살표 주니 받니 지금? 주고 있지? 그지? 참인 명제 기준으로 P이면 Q이다만 참인 거잖아. 그럼 화살표를 주고 있죠? 주면 무슨 조건이라고 했어? 충분 조건. 따라서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야? 충분 조건. 이렇게 해결하면 된다. 그냥 이렇게 해결하면 된다. 됐나요? 자, 3번도 한번 해볼게요. 3번 보세요. x제곱 마이너스 2x는 0이라고 쓰자. 넘긴 거야. P라는 걸. 자, 이거이면 x는 0 또는 2다. 이거래. 그러면 잘 봐. 얘의 진리집합은 x 곱하기 x 마이너스 2가 0인 거지. 묶으면. 그러면 얘의 진리집합은 x가 뭐야? 0 또는 2죠. 그죠? 0 또는 2네? 그럼 잘 봐. 이거랑 이거랑 어때? 진리집합이 똑같지. 그러니까 이거이면 뭐인 거야? 참인 거야. 근데 여기서 이렇게 갈 때도 뭐인 거야? 참인 거야. 왜? 이거의 진리집합과 이거의 진리집합이 서로 어떠니까? 똑같으니까. 그럼 아까 쌤이 이런 얘기했죠. 진리집합이 똑같다면 얘네들은 서로 무슨 관계다? 필요 충분이다.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뭐가 되는 거야? 필요 충분 조건. 됐나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 정리 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